기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예. 네,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예. 사실 도서관 건립이 예. 김영삼 대통령 꿈이셨잖아요. 그럼요. 그 2011년에 그 60억 기부하면서 시작됐는데 네, 네. 왜 그렇게 도서관 건립을 강조하셨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이렇게 네. 개관하고 나니까 네. 저희가 좀 이제사 많은 관람객들을 통해서 이제 많은 홍보를 하게 됐지만 네. 예, 실질적으로 사실 우리 뭐 문민정부가 해온 일들이 너무나 업적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것을 많은 분들한테 좀 알려야 되겠다 네. 하는 그런 취지가 되니까 기성세대도 홍보 효과도 있지만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미래 세대 네. 민주주의 교육의 장으로 한번 좀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네. 그런 취지였었죠. 네. 여기 보니까 뭐 사진이라든가 여러 이제 기록물들이 네. 있는데 네. 여기 하나하나 있네. 진짜 권위주의 청산, 그죠? 문민정부 들어섰고 이게 공직자 재산 공개, 금융실명제, 지방자치, 하나회체 이게 참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들입니다. 맞습니다. 이게 뭐 혁명과 같은 개혁들인데 그럼요. 이런 개혁들을 사실 참 그렇게 사실 한 정부가 5년 단임 그 임기 동안에 짧은 기간 동안에 좀 많은 업적을 남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YS 아니었으면 이게 절대 못할 일들이다. 그런 평가를 하고 있죠. 이시지만 하여간 네. 참 대단하십니다. 네.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을 맞아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이 이룬 변화와 개혁 정치를 평가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 최근 전직 대통령 2세들이 회동을 이어가는 가운데 한국 현대사의 굴곡과 선대의 악연을 뛰어넘어 화해와 통합을 강조한 김현철 이사장. 동국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석좌 교수,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연구교수,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역임. 극심한 진영 대결로 분열된 정치권에 필요한 건 김영삼 대통령이 강조한 화합과 통합의 정치임을 역설. 정치권이 이제 상당히 극한 대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통합과 화합 자리라는 것도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미 있는 얘기도 좀 나눴죠. 김현철 이사장이 생각하는 대통령 2세의 역할, 정치권 통합과 화합을 위한 과제, 집중 분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기념재단 김현철 이사장 만나봅니다. 김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해가 문민정부 출범 30주년입니다. 그렇습니다. 1993년 2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군사정권이 막을 내렸죠. 이거 도서관에서 30주년 행사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네. 네. 올해가 참 많이 바빴습니다. 네. 김영삼 전 대통령은 그 도서관이 민주주의의 전당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예, 그 아버님께서 이제 사실 이제 올해가 문민정부 참 출범 30주년에 정말 뜻깊은 한 해인데, 네. 그 아버님께서 항상 주장해 오셨던 말씀이시고, 이 도서관의 건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참 지대하게 갖고 계셨고, 또 그렇게 해서 전 재산까지도 다 기부하시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든 지금 기념관이긴 한데, 개혁 5년 동안 총서라고 할 수 있는 책 2권을 발간을 했어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참 그것도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열람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예, 좀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삼 정부의 5년을 평가하는 키워드로 변화와 개혁을 꼽습니다. 예, 그렇죠. 군사정권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화회를 척결했고, 또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도 의무화를 했고, 금융 실명제도 실시했습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하나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김영삼 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사자성어가 대도무문입니다. 네. 아버님이 생전에 강조했던 정치 철학, YS 정신이란 어떤 겁니까?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도문문이 굉장히 많이 아버님의 정치 철학과 연관해서 네. 얘기가 좀 회자되고 한 것도 사실입니다만, 사실 YS 정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호연지기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호연지기. 예. 네. 사실 아버님의 정치 철학을 한마디로 좀 뭉뚱그려 놓은 얘기 아니겠는가라고 네. 생각을 해요. 그래서 큰 정치라고 얘기를 할 때는 그게 바로 대도문의 정신인데, 네.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독재하고 싸울 때죠. 예, 그럴 때는 이제 어쨌든 그런 그 원칙을 강하게 고수해 네. 나가게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대화 타협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그렇죠. 큰 정치를 예, 하셨죠. 큰 정치라는 네.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올바른 정치라는 것은, 바른 정치라는 것은 아버님이 항상 그 깨끗한 정치를 많이 강조하셨으니까. 네. 그래서 항상 사익을 탐하지 않고 공익을 위주로 네. 해오셨던. 그러니까 말 그대로 권력과 부는 같이 갈 수는 없다. 네. 이제 그런 깨끗한 정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넓은 정치라는 것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유언을 남겨주신 이제 통합과 화합의 네. 정신. 네. 이것이 호연지기에 다 이렇게 좀 녹아있다. 저는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변화와 개혁의 길을 걸었던 김영삼 대통령의 뜻을 이어받겠다라고 네. 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필요한 변화와 개혁은 어떤 것으로 보세요? 지금 윤석열 정부, 우리 현 정부에서도 사실은 변화 개혁을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여기서 말하는 변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지난 정권의 잘못된 그런 부분들을 바로잡는다는 네. 그런 취지에서 어찌 보면은 그냥 기본적인 헌법 정신을 바로 세우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이 헌법 정신을 훼손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네. 그런 작업을 지난 1년 동안 해온 것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금개혁, 네. 그다음에 노동개혁, 그다음 교육개혁, 이게 3대 개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중에서도 뭐 참 이 짧은 5년 단임 임기인데 이 중에서 그 개혁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네, 할 그 수만 셋 중에서. 있다면, 셋 네. 중에서 한 가지만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저는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다. 네. 윤석열 정부 2년 차인데요. 그동안 돌이켜봤을 때 어떤 아쉬운 점이 있습니까? 사실 2년 차 이제 1년이 지났기 때문에 네. 이제 성적표가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역대 정부 중에서 아마 윤석열 정부의 출범 이후 1년이라는 것은 과거의 노태우 정부의 여소야대와 네. 또 비교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당시에 노태우 정부에서는 중간평가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은 3당 통합까지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소야대를 극복하지 못하고. 정치 현실을 반영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윤석열 정부는 그때보다도 어찌 보면 더 극심한 여소야대 현상을 좀 겪고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사실 1년 동안은 거의 뭐 행정 권력이만 이제 현 정부에 와 있을 뿐이지 의회 권력은 야당에 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반쪽짜리 권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통치를 해나가는 데는 상당히 한계가 있었다. 네. 예. 그래서 결국은 내년 총선의 그 결과에 따라서 집권 그 3기 이후에 그 원만한 그런 통치가 과연 가능할 것인가 네. 하는 그런 그 시금석이 되지 않겠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전직 대통령 2세들 만나고 있으시잖아요. 네. 2월에도 만났고 올해 또 5월에도 만났고. 예. 뭐 사실 과거에는 그렇게 교류가 빈번하진 않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만나서 뭐 어떤 얘기를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예, 사실은 처음 이제 시작은 우리 박정희 전 대통령 차제죠. 네네. 박주만 회장님이 이제 저희 그 기념재단에 성금을 몇 번 주셨어요. 네. 보내주셨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 네. 뒤늦게 알아가지고 이제 감사하다고 전화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버님 이제 7주기가 다가오고 작년에 그래서 좀 한번 참석해 주실 수 있겠냐고 하는데 흔쾌히 참석을 했어요. 네. 그때서부터 사실 저희 2세 모임이 생긴 겁니다. 네. 예. 그래서 김홍업 이사장, 네. 우리 김대중 대통령 차제죠. 네네. 그다음에 또 노태우
대통령 자제 노재현 이사장 이렇게 해서 저희 4사람이 모여서 지금 이제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도 정례적으로 계속 모임을 좀 가질 생각이에요. 네. 예. 근데 사실 아버지만을 놓고 보면은 정적이기도 했고 악연이 있었잖아요. 네.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그동안의 갈등 이런 것을 용광로처럼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토대도 될 수 있나요?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선대들 그러니까 아버지 시대에서는 정말 정적이었고 그렇죠. 경쟁자 입장이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대립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분들이 다 지금은 돌아가셨잖아요. 예? 그리고 그 2세들의 모임을 저희가 갖다 보니까 저희 이제 자식대에서는 이제 그러한 그 불필요한 반목을 계속 되풀이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네. 예, 이제 저희도 저희 우리만이라도 이제 좀 새로운 방향으로 같이 만남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네. 만남 자체가 저희한테는 통합과 화합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네. 뭐 이런데 취지에 다들 공감을 한 것 같아요. 네. 예. 최근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청와대에 방문했습니다. 네. 청와대 개방 1주년 특별전 우리 대통령의 이야기 관람했는데 역대 대통령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인 것도 처음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김현철 이사장께서도 활짝 웃고 사진을 찍으셨더라고요. 사실은 그 청와대 보면은 각 대통령의 초상화가 있지 않습니까? 네, 초상화들이.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 박지만 회장이 먼저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 다른 분들의 그 초상화는 다 멋있는데 자기 아버지만 좀 이상하게 나온 것 같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노재현 이사장도 그렇게 네. 같이 생각했나 봐요. 네. 각각 자기 아버지가 제일 안 좋게 나왔다고. 네, 그랬군요. 예, 그래서 좀 웃었어요. 김 이사장이 관람객들에게 설명을 하는 깜짝 도슨 투어로 참여했다면서요? 네네. 아버지 김영삼 대통령이 사용했던 물품을 이렇게 직접 설명해 보니까 어떠셨어요? 참 그 감회가 새롭더라고요. 네. 예, 근데 더군다나 아버님의 트레이드 마크라고도 할 수 있는 조깅화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달리기, 매일 새벽 달리기인데. 조깅이고, 그리고 항상 중대한 결심을 하게 하는 날은 또 이 조깅의 속도도 빨라지시고 이제 그러시긴 그렇죠. 하는데. 참모들이 못 따라가서 애를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많았죠. 예,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과 조깅할 때도 그랬고, 예, 금융실명제 실시하는 날도 상당히 좀 속도가 빨라지셨고, 그렇게 했던 그런 과거 기억이 있습니다만, 그런 그 아버님의 이 조깅화를 좀에 대한 여러 가지 일화도 있었던 얘기도 좀 관람객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참 관람객들이 경청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이따금 종종 하셔야겠습니다. 글쎄 기회가 된다면은 저는 언제든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지금 정치권을 보면 좌우 대립, 진영 대결이 극심합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강조했던 소통, 화합 이거는 사라진 현실인데 현 정치권의 문제점은 뭐라고 보세요? 참 어려운 지금 난제인데요. 예. 요즘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과 화합이니 협치니 상생이니 이런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용어 자체가 무슨 남북 통일이라는 용어만큼 낯설어져 버린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멀어진 것 같습니다. 허구한 날 지금 그야말로 주말만 되면은 그 시위대들이 양국으로 나눠져 가지고 말이죠. 우파 따로 좌파 따로. 이건 저 나라가 거의 두 동강이 난 것처럼 거의 내전 상태나 다름이 없을 정도인데 과연 이렇게 가는 것이 맞는가? 굉장히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은 게 사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정치권 스스로가 풀어나가야 되는데 과거에는 잘 아시다시피 아버님이 정치하실 그 당시에만 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싸우다가도 대화도 하고
타협. 그렇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 이제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단결했죠. 예, 하나가 됐고. 그러니까 뭐 체제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체제 내에서 싸운 거죠. 네. 독재와 싸운 거지 체제와 싸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은 체제 전쟁까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참 우려스럽다. 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고 나면은 마치 나라가 바뀐 것 같은 네. 그런 이제 상대 진영에서의 그 공격. 네. 그리고 또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뭐 대선에서 실패한 민당은 전 승복의 문화가 좀 제대로 안 돼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계속 지금 이런 정쟁이 아닌 거의 전쟁에 가까운 그런 그 대립 상태를 보이고 있지 않나. 그래도 어쨌든 이 난구 위기를 풀어 나가야 되잖아요. 이 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우선 개선돼야 합니까? 이 문제는 물론 여야 뭐 수뇌부들도 만나야죠. 네. 그렇지만 과거에는 결국 통치자의 몫이 제일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래서 서로 영수회담도 하고 또 전직 대통령들도 같이 모이고 뭐 이런 문화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런 문화가 아예 없어졌어요. 그리고 또 네. 전직 대통령도 그렇게 모일 수 있는 전직 대통령도 또 없고, 네. 예, 또 여야 수뇌부들도 참 뭐 너무 먼 당신들이 돼버렸고, 네. 그렇게 된 상황 속에서 결국 대통령이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네. 또 대통령의 입장에서 또 생각을 해본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극심한 여소야대 상황 속에서 과연 대통령의 역할이 또 무엇일까라는 또 그런 회의론도 또 네.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보시는 건지요? 궁극적으로는 만나야죠. 네. 예, 뭐 어쨌든 이 덧셈, 그러니까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덧셈의 정치로 가야죠. 네. 예, 이런 이렇게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뭐 누군가는 풀어야 되는데 풀어 나가야 되는 실타래 그 스타트는 결국은 뭐 가장 위에 정점에 계신 분들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내년 총선이 있습니다. 여야 총선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핵심 이슈는 뭐가 될지. 현재 대통령실에 있는 아들 인규 씨 출마 얘기도 나오던데요. 저는 내년 총선은 제 나름대로 판단하기로는 정치 지금 냉소층 중에서 상당 부분이 2030 쪽에 많이 치우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게 물론 중도층도 포함되어 있겠죠. 근데 그게 또 수도권에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 지역구의 253석 중에서 121석이 지금 수도권인데, 그 대다수가 결과적으로는 중도 우파와 중도 좌파가 어느 누가 더 투표장에 많이 가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적으로 달라지는데, 저는 내년에 2030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정치 냉소적인 측면이 강해졌다. 그래서 네. 탈정치와 선거화 쪽으로 갈 확률이 좀 크다. 네. 그런 측면에서 중도 우파 쪽이 훨씬 조금 더 앞서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군사 정권 시대를 끝내고 문민 정부 시대를 열면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뿌리 내리기를 희망했습니다.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정치권은 소통과 이해는 없고 승자 독식의 맹목적인 지지와 반대가 있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승리 전략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진정한 민주주의, 소통과 화합하는 정치권의 성숙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김 최고위원님 오랜만이십니다. 예. 네, 준비 미비로 지금 도마에 오른 세계 잼버리 대회, 이 전 세계적으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정부는 어쨌든 일정대로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정부가 이같이 결정한 배경을 어떻게 보세요? 일단 벌써 여러 해 전에 뭐 지난 정권이지만 아마 그 2017년도에 그 잼버리 대회를 유치를 했고 지금 한창 진행 중인 이 상황에서 행사 중단을 할 수가 없죠.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또 앞으로 잼버리 대회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모여 있는 수만 명의 전 세계 스카우트들이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이제 한류 문화, 특히 이제 K-팝, K-팝의 공연 이런 것을 사실 관심을 두고 있고 그 잼버리 대회가 시작하기 전에 제가 광화문 근처에서 스카우트 복장을 한 외국 그 젊은 청년들을 많이 본 적이 있거든요. 서울 시내도 많이 왔다 네, 갔다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입국을 해서 사실 단순히 그 현장에서 어떤 뭐 생존 훈련을 하는 이런 스카우트 본연의 활동뿐만 아니고 한류 문화라든가 한국의 전통 여러 가지 그 전통적인 문화를 좀 보고 싶어하고 이래서 입국을 했는데 지금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실망스러운 문제가 큰 걱정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일소를 해서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박원석 전 의원님, 한국이 이런 나라였느냐, 국제적 망신이다 이런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서야 적극 나서는 모습인데 이게 어디에서 문제가 잘못된 겁니까? 사실은 뭐 문제를 거슬러 올라가자면 한도 끝도 없겠죠. 이 대회를 유치한 지가 6년 전이고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6년이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격적으로 준비한 기간만 하더라도 상당 기간이 될 거고 그 사이에 예산도 2배로 증액이 됐어요. 애초에 최초 책정된 예산은 500억이 채 안 되는데 지금 1,000억 정도로 증액이 된 상황이거든요.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그 돈을 그럼 다 어디다 썼길래 이렇게까지밖에 준비를 못하냐.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사상 최다 참가자 역대 잼버리 대회 사상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지는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올라갔고 또 이 K컬처 한류에 대한 전 세계 젊은이들의 관심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규모로 대회가 성사된 건데 그 앞에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그런 망신을 우리가 자초한 꼴이 됐어요. 빠르게 수습을 하고는 있긴 한데 저는 앞서 뭐 김채권님 말씀하셨듯이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어떤 불상사가 없이 대회를 맞추되 이 문제에 대한 사후적인 그 평가와 점검은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다. 저는 국정조사가 됐든 필요하다면 수사가 됐든 문제의 도대체 원인이 뭐였고 누구의 잘못인지를 분명히 가리고 따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흉기 난동 사건도 잇따라서 경찰이 지금 2주간 특별 치안 활동 선포했잖아요. 흉기 소지가 의심되면은 불심 검문을 할 수 있고 필요시에는 총기 사용도 허용이 되는데 박 전 의원 보시기에 이게 지금 범죄자에게 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방안도 추진되는데 정부 대응이 좀 적절히 잘 되고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범죄가 발생하면 그 시기에는 이게 이제 냄비에서 물이 확 끓듯이 여러 가지 강경 대책들도 나오고 또 엄벌 대책들이 나오는데 지나고 나면 또 좀 흐지부지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게 이제 문제의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잘 안 됐기 때문에 저는 반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런 유형의 증오 범죄가 과거에는 없었던 건데 최근 들어서 나타나고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회에 어떤 그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그런 저는 이 경고등이 들어온 사건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근원에서 좀 문제를 찾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무방범죄나 이런 것들을 예고하는 글들이 증가한다거나 이런 거에는 강력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이 시기에만 뭐 앞서 이제 뭐 종신형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가능하지 않은 그런 대책을 구두상으로 강경하게 남발하는 거는 꼭 바람직한가 싶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흉악범에 대한 사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사형 집행
집행은 이유와 외교 단절이 우려된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이게 웃기는 발상이다 이런 비판을 했네요. 근데 제가 이제 1996년 그때 부산지검 근무할 때 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지존파 뭐 그런 그 큰 흉악범죄 흉악범죄들이 사건이 있었죠. 있었죠. 네. 그때 이제 십수명을 서울과 부산구치소에서 사형 집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집행을 하지 않고 지금 뭐 한 50여 명에 이르는 사형수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형수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형 집행을 계속 미루다가 보면 형 집행 시효가 지나서 이제 석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것은 뭐 법을 바꾸면 되는 문제가 되는데 과연 이제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흉악범의 범죄를 중단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사형 집행을 해봤자 결국은 그것이 형사 정책적으로 소위 위하력이라고 하는데요. 네. 위하력이 없고 그냥 어떤 인권 국가의 채모를 손상시키느냐 이런 데 대해서는 형사 정책적으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편으로 따지면 미국이나 또 일본 같은 나라 또 뭐 가까운 중국 같은 데서는 뭐 사형 집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총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도 정말 흉악범에게 지금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넘어가는 것이 과연 적절하냐. 네. 이제 우리 국민들의 한번 진지한 논의 속에 올려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사형 집행을 하게 되면 EU 국가들 중에 상당 국가들은 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는 나라들로서 그런 사형 집행을 하는 나라들의 외교적인 압박을 가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있고 네. 이것이 미국, 일본, 중국과는 또 달리 우리나라는 외교력 문제에서 조금 문제가 좀 아직까지는 그 정도의 강대국이 아니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문제로 또 도마에 오를 필요가 없다 해서 지금까지 사형 집행이 없는 나라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네.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이고 뭐 흉악범이 생겼다고 해서 그러면 사형 집행하자 이렇게 단순히 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 심지어 뭐 흉악범 출신의 사형 집행 사형수가요 내 방이 좁다 이건 내가 인권 침해다 하고 손해배상 청구하는까지 지금 우리나라가 이르렀으니 네. 한번 좀 또 다시 검토해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정치 현안 좀 살펴보죠. 김채구 의원님, 민주당이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거듭 촉구하고 있습니다. 양평 고속도로 의혹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국민의힘 입장은 어떤가요?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또 원희룡 장관이 지금 양평 고속도로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 공개된 자료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사사치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 그런데 뭐 기껏 주장하는 것이 그중에 뭐 왜 이 자료가 빠졌다가 나중에 내놓으라고 하니 내놓았느냐 뭐 이런 내용이지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일부는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도 다르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정감사를 곧 9월 초부터 할 거 아닙니까? 네. 국정감사 기간 중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고 또 국정감사가 끝나면 예결위 또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이 문제는 아마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내용을 다 네.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국정조사라는 것 자체가 아마 일종의 정치 공세에 불과하고 또 국정조사를 통해서 거둘 수 있는 실익도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내던데 박 전 의원님, 네. 민주당이요 윤석열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의혹을 전담조사할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 이 점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법대로 해야죠. 네. 그 법에 따르면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들까지 그 특별감찰관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특별감찰관을 임명 안 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문제인데요. 네. 이게 이제 내로남불인 게 문재인 정부 때도 5년 내내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안 했었거든요. 그러면 민주당은 지금 윤 대통령한테 특별감찰관을 임명해라라고 촉구함과 동시에 지난 정부 때 임명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해명이나 네. 혹은 사과나 뭐 이런 게 있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당시에 또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임명 왜 안 하냐고 굉장히 비판을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또 특별감찰관 임명 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제대로 된 그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적이 없거든요. 네. 내로남불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법으로 어쨌든 임명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있어요.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의 비위를 특별감찰관이 감독하고 관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는 문제고 더군다나 지금 이제 뭐 양평 땅이나 뭐 이렇게 어쨌든 김건희 여사 주변과 관련돼서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별감찰관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영부인의 일정을 공식적으로 일정이나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관리하는 네. 그 제2부속실도 그렇고 현 정부 들어서 뭔가 이전 정부들하고는 다른 그런 어떤 면들이 있어서 논란이 계속 따르는데요. 저는 뭐든 정상적으로 법대로 했으면 좋겠다. 특별감찰관도 임명하고 이제는 이제 영부인과 관련된 이런저런 논란을 없애는 차원에서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공적인 이 통제와 컨트롤 하에 영부인의 일정이나 메시지가 들어오도록 해야 된다.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 특별감찰관 문제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박근혜 정권 때는 특별감찰관을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또 활동을 했어요. 근데 네. 문재인 정권에서 갑자기 임명을 하지 않고 5년 동안 그냥 뭉개고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는 지금 공수처가 발족해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하지 않은 특별감찰관이 지금 공수처가 그 역할을 거의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이제 특별감찰관은 의미가 없는 기관이 돼버렸다고 네. 저는 현실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감찰관 임명을 주장하는 것은 정말 후한무치하고 양심불량이라고 생각하죠. 네. 공수처가 친인척을 직접 하기에는 부담이 있지 않나요? 그러나 어찌됐든 네, 어찌됐든 공수처가 고위공직자에 대해서 특별히 뭐 검사 그리고 뭐 국회의원 이런 부분에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감찰관이라는 것은 사실은 청와대 수석들 그리고 뭐 친인척이었는데 대상이요. 네. 그렇게 따지면 사실 뭐 공수처와 큰 의미가 없는데 공수처법을 개정해서 거기에 친인척까지 넣든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건 맞다고. 추가적인 이제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그 노인비하 발언 사과차 방문한 김은경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 찾아갔는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그 사진을 이렇게 때린 게 있잖아요. 네. 이렇게 치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치권 또 반응이 엇갈리네요.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이게 너무 모욕적인 행위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김은경 그 혁신위원장의 발언이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네. 이치에도 맞지 않은 발언이었고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위원장이 오히려 민주당한테 정치적 부담을 안기는 상황이 됐어요. 그리고 이거를 나흘씩이나 묵혀서 사과할 문제인가 싶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 막은 셈인데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정치인 출신이세요. 네. 삼선 국회의원 출신이신데 퍼포먼스가 좀 과했죠. 그냥 점잖게 야단치고 타 이르면 될 거를 그 앞에서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어서 그런지 뭔가 이게 노인들의 울분을 대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과히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네. 더군다나 사과하러 간 사람 앞에서 저렇게 면전에서 얼굴을 저렇게 치는 저런 행위를 한 거는 부적절했고요. 네. 이 논란이 이제 어떻게 귀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도 김은경 위원장은 민주당 혁신위원장입니다. 네. 저는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혁신위는 뭔가 민주당이 민심으로부터 멀어진 것을 날카롭게 지적해서 그걸 보완할 수 있는 제도나 대안을 만들고 그걸 당이 수용함으로써 민심과 당이 좀 더 가까워지도록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자극제 역할을 하는 게 혁신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혁신위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민심을 더 악화시키고 민주당한테 부담이 되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가 휴가에서 돌아오셨는데 저는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국민의힘에서는 김은경 혁신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결재 해제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박은석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런
그 노인을 폄훼하는 발언을 하고 또 전국의 노인들께 분노하게 만들었으면 어르신들이 그만큼 말씀을 하시면 그것을 좀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장께서 어르신의 입장에서 조금 과하게 반응을 하셨다 하더라도 아이고 뭐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끝내면 되는데 또 의원들이 나서서 뭐 거기에 또 더 너무나 모욕적인 행위다 하면서 이걸 또 뒤집어 보려고 하고 네.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지금 이제 버티고 앉아서 결국에는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내 그 공천권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내놓고 물러가려는 그런 뭐 마지막 그 이제 순서를 진행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것은 뭐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그냥 노인 회장님한테 가서 뭐 잘못했습니다 했는데 노인 회장께서 조금 과한 행동을 하셨으니까 그럼 뭐 된 거 아니냐? 뭐 저쪽도 잘못했고 우리도 잘못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태도예요. 그러니 국민의힘에서는 더 지금 폐륜을 끝내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지금 반응한 건데 저는 민주당이 과거 정동영 당의장께서 그때도 말씀하신 것이 지금 뭐 젊은 세대의 미래를 왜 노인들이 나와서 결정을 하느냐. 그래서 노인들은 집에 계시고 투표하지 마라. 이런 발언을 하고 나서 지금 그 내용 그대로 들어왔거든요. 네. 미래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이 왜 투표를 하느냐. 그 말은 곧 돌아가실 분들이 왜 투표하느냐. 이런 뭐 막말을 한 건데 이런 생각이 공유가 되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렇다면 이 민주당의 어떤 정치 집단은 참 큰 문제이고 이런 분들이 총선을 앞두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 마음속에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를 끌고 가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연스럽게 총선으로 갔는데요. 박 전 의원님, 네. 혁신위가 대의원제 폐지라든가 공천룰 개정 그 움직임을 갖고 있잖아요. 뭐 당연히 이제 비명계 일각에서는 또 반발 목소리가 들리는데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는 과연 그럼 어떤 그 향후의 선택지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여러 전망들이 나오네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 귀국하신 이후에 네. 메시지가 좀 달라졌다 이런 평가가 있었어요. 공항에서부터 강하게 어쨌든 본인의 역할을 시사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셨고 또 호남에 가가지고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또 당내 민주주의 이런 걸 촉구하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표 체제하에서 보이는 문제점에 대해서 각을 세우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명락회동이 언제 되느냐,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근데 명락회동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 그냥 뭐 만남을 위한 만남을 한 것 같아요. 안 만나도 이상하니까. 네. 근데 이미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그 건너기 어려운 이른바 루비콘 강이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지난 경선,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그 관계가 많이 깨졌고 회복되기 어려운 그런 상태에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날 회동에서의 첫 일성은 어쨌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노력하자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론적인 얘기고 네. 한쪽은 단합을 강조하고 한쪽은 혁신을 강조했는데 미묘하게 뉘앙스가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단합에는 이낙연 대표의 자리가 없는 거고 혁신에는 이재명 대표는 그만 좀 비켜라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공존하면서 내년 총선에서 역할을 분담해서 뭔가 타협을 통한 윈윈의 모습을 찾는 거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좀 어려워진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여당에서는요 비윤계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 내일 총선이라면 여당 100석, 야당 180석이다 이런 전망을 했는데 발언 배경이 뭘까요? 어떤 근거를 갖고 한 얘기일까요? 뭐 근거는 없죠. 네. 사실 그리고 뭐 좀 이래 말씀드리면 이준석 대표께서 조금 섭섭하실지는 몰라도 당 잘 되는 걸 좀 못 보는 그런 그 모습인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 개인적인 생각에도 우리 당이 좀 뭐 상당히 좀 총선에 어려움에 처해야 자신의 역할이 있을 거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만이 자신의 역할 공간이 생기고 자신도 총선을 거쳐서 현실 정치에 뛰어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이런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나 어찌됐든 우리 당이
지금 이 상태에서 이대로 그냥 가면 뭐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하고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스스로 폭망해서 뭐 200석도 얻을 것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봅니다. 특히 네. 최근에 뭐 김은경 혁신위원장도 계시지만 또 한 분의 여성께서 그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부인께서도 또 뭐 법정에서 소리를 지르고 해서 사실 그 국민들의 눈을 이목을 집중시킨 사건이 있었거든요. 이것이 바로 결국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범죄 혐의를 좀 더 눈에 띄게 만들고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 내지 민주당이 이화영 부지사의 범죄 행위에 좀 더 그 증거 은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는 효과가 있었는데요. 네. 아마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조금 더 빨라지게 되고 이번에는 저는 구속될 가능성도 훨씬 많아졌고 그렇게 되면 민주당이 스스로 원하든 원치 않든 민주당의 이재명 체제가 빨리 무너지고 그러면 또 민주당이 이 체제 정비를 확 바꿈으로써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해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던 그런 효과가 생겨서 결국은 네. 국민의 힘으로서는 김은경 혁신위원장과 이화영 부지사의 부인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이 강해지고 우리가 네. 총선에서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는 그런 나비 효과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지금 그런 낙관론에 빠질 때가 아니다. 네. 우리 스스로도 혁신을 많이 돌이켜봐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준석 전 대표님의 말씀을 그냥 저분은 늘 우리 당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 뭐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측은 뭐 영장 관련한 어떤 사법 리스크 그다음에 퇴진설에 대해서는 전혀 허무맹랑한 소설이다 이렇게 근데 뭐 일축을 했죠. 근데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준석 대표가요, 그 노원병 장난칠 낌새 명확하면 다른 행동을 하겠다면서 신당과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언급했는데 이건 행동으로 이어질까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총선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내부도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가 징계는 풀리거든요. 총선 전에. 그러나 지금 뭐 대통령과의 관계,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과의 관계로 봤을 때 이준석 전 대표한테 공천을 주겠냐 네. 이런 회의론이 있는 반면에 근데 이준석도 포용하지 못하면 이른바 이제 총선 앞두고서 중도 확장이라든지 여기에 걸림돌이 생길 거고 수도권 선거가 어려워진다. 네. 때문에 힘을 합칠 수 있는 사람은 다 합쳐서 백지장이라도 맞들고 총선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제 양론이 있는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기다리는 거죠. 만약 그 지난 총선에 뭐 유승민 그 전 대표 2016년 총선이었죠. 그때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도 나오잖아요. 네, 공천 배제했던 것처럼 선거 네. 막판 가가지고 공천 배제하는 식의 그런 장난을 칠 낌새가 보인다면 그때는 뭐 무소속 출마든 신당이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본인의 행동에 나서겠다 이걸 예고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의 최근의 그 얘기나 메시지나 흐름을 보면 뭐 먼저 움직여서 신당을 만들거나 뭐 무소속 나가겠다 이렇게 하진 않을 것 같아요. 본인으로서는 명분을 쌓고 당내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정 나를 밀어내겠다, 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네. 근데 이런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내부 심경이.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쪽 사정은 좀 잘 알 것 같은데 대구 경북 TK 친박 신당 얘기 자꾸 나오잖아요. 그 뭐 얼마 전에는 다시 이제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하고서 이제 부인했습니다만 심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 신당 창단설을 제기한 바가 있는데 네. 대구 경북은 어때요?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까? 저는 뭐 의미 있는 TK 신당은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었던 우리 공화당은 이제 뭐 좀 성격이 달라졌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위한
의미 있는 신당이 만들어져서 활동을 해서 총선에서 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그럴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분들도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뭐 정치적인 영향력은 여전히 있지만 TK에서의 영향력은 여전합니까? 여전히 뭐 네. 갖고 계시지만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저는 많지 않다고 보고요. 네. 제가 뭐 지난해 대구시장 경선에 나서서 느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그때와는 또 조금 다른 뭐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뭐 그것은 뭐 개인적인 예상이고 어쨌든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밀어서 이른바 TK 친박 신당이 생길 가능성은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봅니다. 네. 그러면 직접 밀지는 않지만 어쨌든 친박계라고 하는 분들, 최경환 전 부총리라든가 뭐 우병우 전 수석이라든가 별도의 독자적인 움직임 내지는 출마 가능성은 그건 뭐 개별적인 정치적인 활동은 다 하겠죠. 제가 그 지역에서 느끼기로는 최경환 전 부총리나 우병우 전 수석의 경우에는 뭐 충분히 출마를 할 이미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저 개인적으로도 뭐 저의 입장에서도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박원석 전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대통령의 신당 창당설은 어떻게 보세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심평 변호사가 무슨 말씀을 해놓고 사과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네. 대통령의 멘토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러나 심평 변호사는 내부자는 아니고 어쨌든 외부인이고 관찰자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조금 발언을 신중하게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다만 심평 변호사가 얘기한 그 얘기의 핵심 지금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낙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럴 만큼 충분히 경쟁력이 있지 않다라는 거는 여권 내부에 실제 여권을 들여다보는 여러 사람들에서 그런 위기감을 얘기하거든요. 네. 때문에 아주 뭐 허무맹랑한 그런 얘기는 아니고 저는 뭐 대통령실이나 여권 내부에서 심평 변호사가 자꾸 저렇게 대통령의 심중을 거론하는 게 불쾌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렇다고 흘려들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서 이제 김재원 최고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단치 않아요, 그렇게 상황이. 네. 물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무당층이 굉장히 증가하고 양당 정치에 대한 피로감이나 혐오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데 근데 총선이라는 거는 성격상 정권 임기 중간에 진행되는 선거는 이제 정권 심판적인 성격을 갖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야당과 달리 여당이 어려운 거는 얼굴을 못 바꿉니다. 네. 대통령 얼굴을 어떻게 바꿔요? 결국에는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로 치러야 되는 선거인데 그런 점에서 간단치 않은 거죠.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엄마,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미래를 막 결정해? 그러는 거예요. 왜 미래가 짧은 분들이 똑같이 1대1 표결을 하냐는 거죠. 되게 합리적이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1인에게 1표를 주는 선거권이 있으니까 하늘 수가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을 폄훼한 것도 모자라 현대판 고려장 집에 박혀 계셔라는 이런 망언에 버금가는 끔찍한 발언입니다. 민주당의 DNA가 노인들을 폄훼하고 노인들의 존재를 부정하는 또한 대한민국의 건국과 번영을 일으켜놓은 세대들, 기성세대들을 부정하는 망언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김웅경 위원장에게 민주당이 계속해서 미래를 맡긴다면 민주당 스스로가 폐륜 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음 푸셔라. 제가 어리석었다, 부족했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그게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꼴대기라고 하나 때리고 이래야 우리 노인들이 분이 불릴 것 같으니까 요 사진이라도 내가 뺨을 한 대 때리겠습니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라고! 정신 차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소장님,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갤럽에서는 소폭 하락했고 NBS, RN서치, 리얼미터에서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예. 한 주간 어떤 현안들이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줬습니까? 네, 뭐 조사 시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는데 대체로 하락했던 대통령 지지율 수혜
대응이 큰 이유가 됐을 텐데요. 네. 그렇지만 조금 이제 수습되고 또 대통령의 지지율 또 보수층들이 결집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서 특히 이제 대구 경북 또 60대 이상 보수층 결집되면서 뭐 지지율이 큰 폭은 아닙니다. 네. 소폭 올라간 조사도 있고 조금 또 내려온 조사 결과도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장님, 네. 윤 대통령 휴가 중인데 잼버리 대회 문제 또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여러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네. 향후 이 같은 문제들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쨌든 지금 이 잼버리 대회라든지 그 흉기 난동 사건은 민생으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 사안으로서 대통령 지지율에는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난 결과는 긍정적이지 않을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최근 대통령 지지율 흐름을 보면은 30% 중반대에서 뭐 오르고 내리고 하는 흐름은 있지만 큰 폭의 그 상승 기류는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RN서치의 경우는 이 잼버리 상승을 했는데 그 잼버리에 대한 그 내용은 반영되지가 않은 걸로 그 조사에서 자체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40%대로 나온 거는 조금 그 잼버리가 오늘까지도 지금 이슈가 굉장히 논란이 크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이 사안이 반영이 돼서 조금 더 하락폭이 이어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네. 배 수장님, 서울 네. 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데요. 여권은 여야 노선 검증위원회를 꾸려서 노선을 정해 사업을 추진 재개 여부를 결정하자 이런 입장이고, 야권은 원안 추진과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는데 여론은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가장 중요한 여론은 추진입니다. 왜 네.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정치적인 이유로 중단돼야 될 이유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수도권의 이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이기 때문에 수도권 여론 또 중도층 진영이 아닌 무당층에서는 또 MZ세대는 상당히 중요한 여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중요한 또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중요한 것은 여야 간의 충돌이 아니라 추진돼야 될 사업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왜 이것이 노선 변경이 됐는지, 왜 또 전면 백지화가 됐는지 그 부분은 진상이 또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장님, 그런데 네. 이게 노선 검증의 구성, 이게 뭐 국정조사 요구,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논란에 따른 각 당의 이해득실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일단 이제 노선검증위원회는 그 심상정 의원이 먼저 제기를 한 사안이에요. 근데 그 제기하는 그 내용에 있어서 전제가 있었거든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그 백지화하는 거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이거 자체를 그 백지화하겠다. 이거를 해야지만 이 노선검증위원회를 전문가들을 불러서 정리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이었는데, 민주당은 이제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국정조사로 지금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토부하고 여야 모두 다 입장이 굉장히 지금 첨예하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런 상황이면은 그 접점을 찾거나 해법을 찾기는 굉장히 좀 어려워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지만 또 여당이 여기에 협조하지 않는다면은 단독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고, 좀 너무 지엽적인 문제로 이 국정조사에 임하게 될 경우 핵심인 누가 이거를 바꿨느냐 이거를 밝혀내지 못한다면은 그냥 맹탕 국정조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서 상당히 이게 좀 시간만 끄는 그런 사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처가 문제 등이 불거지면서 이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고 있는데, 특별감찰관에 대한 여론은 어떻습니까? 뭐 여론조사 결과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계속해서 특별감찰관이 필요하다는 여론입니다. 그 여론은 왜 중요하냐 하면은 대통령의 지금 이 대통령실 직제에 민정수석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대통령과 관련된 친인척 또는 측근 이런 비리들을 감찰하고 예방하고 차단할 수 있는 위치가 특별감찰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뭐 지난 정권에 없었지만 지난 정권 또 민정수석도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현 정권이기 때문에, 근데 또 대통령실의 반응은 얼마든지 여야가 합의하면 임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법원장도 곧 이제 지명이 될 겁니다. 네. 8월 한 20일에서 23일경 지명이 될 테니까요. 빨리 저는 특별감찰관도 국회에서 여야 간 복수 정도로 복수로 올려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해서 대통령실에 특별감찰관이 배치가 되는 것이 타당하고 맞는 것이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요. 대통령실은 국회 차원에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입장을 냈잖아요. 네.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국회에서 합의된 변호사를 추천을 할 경우에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내지만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지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을 그러니까 감시하는 암행어사 같은 역할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만들어졌는데 지금 7년 동안 이게 임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심은 이걸 빨리 좀 임명을 해라. 그리고 현재 양평 고속도로 문제가 종점 변경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군가는 좀 감시나 감독이 필요하다. 이 대통령의 친인척에 대해서는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빨리 대통령실에서 선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좀 리스트 같은 걸 보낸다든지 이런 형태에서 좀 선제적으로 하는 것도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네. 장마철 폭우로 24명의 사상자를 낸 오송 참사 등 이번 폭우 피해 두고도 논란입니다. 예. 인재, 관재 여러 말이 나오고 있는데 국민들은 오송 참사 원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인재를 보고 있죠. 네. 물론 이제 자연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또 불가항력적인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제대로 대처 시스템적으로 재난 대응을 못했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인재라고 보는 부분은 그래서 실제 지금 조사한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에서도 감찰을 하고 조사한 결과로는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한덕수 총리도 행복청장에 대해서 좀 경질이나 조치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대통령에게 건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건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문제는 이제 선출직입니다. 네. 선출직의 경우에는 김영한 지사도 충북지사입니다. 왜? 그때 괴산된 부분을 대비하러 가 있으면서도 충북 오송 참사에 대해서는 긴급하게 또 기민하게 움직일 수 없었느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 대비 상당히 우려스러웠다. 그런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지금 고발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네. 정확히는 이게 기업에 적용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시민재해처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재해에 대해서 왜 근본적인 대응을 잘 못했냐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발장에 드러난 간 단계이기 때문에 김영한 충북지사도 그렇고 이 청주시장도 그렇고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 소장님, 네. 민주당은요 이태원 참사 위에 달라진 게 없다. 이번 이제 폭우 피해 그렇죠. 관련해서도 그런 입장을 했는데 네. 그것 때문인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걸 반드시 통과시키겠다 이런 입장을 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달라진 게 없다고 하는 대목이 이태원 참사 때도 그렇고 이번 오송 지하차도 문제 때도 그렇고 시민들이 먼저 사전에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신고를 받고도 정부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지자체라든지 이곳에서 적절하게 대응을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인명 재해가 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어떤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이제 좀 불이한 사고가 일어났을 때 정부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정치적이고 좀 책임을 지는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모습을 법적으로 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특별법에 대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좀 전에 배 소장님이 시민재해특별법이라는 처벌법이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지금 김영한 충북도지사의 경우는 상당히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민사회 단체 쪽에서는 주민소환제까지 지금 검토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서 이 책임을 지지 않는 모습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이야기를 통과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5일에 이상민 장관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예. 탄핵 기각 이후에 이 장관 바로 직무에 복귀했는데 이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죠? 계속 여론은 이태원 참사 직후부터 네. 탄핵 그래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에 대한 결과 기각 이후에도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장관의 향후 거취에 대해서 장관직 수행에 문제가 없다가 32.9%,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된다가 10명 중 6명 정도 되는 59.6%인데 여기는 핵심이 있는 것 같아요. 대체로 이 여론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상민 장관 개인이 사퇴 여부, 본인의 거취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는 것보다는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물러나라. 그러면 이상민 장관은 물러나야 되겠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이상민 장관으로 가야 된다. 바로 이 생각을 또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이제 곧 10월 달에 옵니다. 12구 또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다면 얼마나 또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부분을 여론은 안 좋지만 이상민 장관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본인의
역할을 제대로 다 하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총선 얘기해보죠. 이은영 네. 소장님. 네. 내년 총선에 대한 인식과 결과를 묻는 질문에 한국갤럽과 미디어토마토에서는 정권 견제, 야당 승리가 더 높게 나왔고 예. NBS에서는 정부 여당 지원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전체적인 흐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일단은 이제 좀 전에 배 수장님 얘기하신 것처럼 대통령 국정 지지율을 중심으로 놓고 봐야 되는데 부정평가가 지금 60%에 가깝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년 차에 있는 총선에 있어서 정권을 견제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지금 여당 지원보다는 야당의 견제가 더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36대 48로 더 높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이제 갤럽 자료를 보면은 중도층에서도 여당 승리보다는 야당 승리 의견이 더 높았고 무당층에서도 여당 승리 22%, 야당 승리 41%로 전체적으로 다 야당에 좀 힘을 실어주려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이제 MBS에서 그 정부와 여당 지원이 더 높게 나온 거는 MBS 조사가 지금 다른 데와는 달리 정당 지지율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20대 초반이 나오는 다른 데 이렇게 나오는 숫자가 없는데 지금 MBS만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흐름 속에서 여당 지원의 흐름이 더 높게 나온 거는 보수 과표집으로 좀 이어질 그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제 수도권이라든지 무당파 중도층의 흐름이 중요한데 이 흐름 자체도 전부 다 좀 견제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축이 이동돼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 수장님, 8개월 앞으로 총선이 다가온 가운데 총선 인식 결과를 묻는 여론조사 지금 잇따르고 있잖아요. 예. 이게 각 당에 미칠 영향 그리고 지금의 여론조사 결과들이 네. 내년 총선까지 반영이 될까요? 반영이 되죠. 그래서 이 여론조사를 금가옥조로 해서 각 당이 정말 엄청난 변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방금 전에 이은영 소장이 강조를 했듯이 내년 총선은 수도권 총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 대전이 벌어지는데 지금 여기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여론이 중수층이다.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층인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 경우에는 이 정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의 구도는 다분히 정권 심판적 성격이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변신을 해야 되냐면 결과적으로 경제입니다. 네. 먹고 사는 문제, 무항산, 무항심입니다. 네. 우리 스페셜에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고 있죠. 또 하나 중요한 게 소통. 우리 정은가 뱅커가 김현철, 김영삼 재단 이사장을 인터뷰하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소통이다. 통합이다. 네. 이게 중요한 건데 저는 여기서 중요한 것도 강조드릴 수밖에 없는 게 더불어민주당도 엄청난 위기다. 왜? 정권 견제에 대한 비중은 높지만 그 비중만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안 나온다 이거예요. 네. 갤럽도 그렇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이 켜켜이 쌓여 있는 민주당 내의 리스크 해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네. 윤관석 구속 물론 지금 무소속이지만 사실상 정서적으로는 더불어민주당입니다. 이성만 기각됐죠. 그다음에 혁신이 계속해서 좌충우돌하고 있죠. 그래서 뼈를 깎는 혁신과 변신, 김은경 혁신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소장님, 흥미로운 여론이 있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는데요. 네. 갤럽 조사를 보니까 응답자 55%가 총선을 앞두고 신당 창당하는 것을 좋지 않게 본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여론조사를 보면 무당층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또 증가하고 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당 창당에 대해서는 이같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이유는 뭘까요? 일단은 좋게 본다라는 의견이 28%고 좋지 않게 본다가 55%로 좋지 않게 보는 의견이 굉장히 많은데 네. 이거는 이제 지난 2020년 총선에서 그 위성 정당들이 좀 굉장히 그 위성 정당들의 공천 과정이 시민들이 볼 때는 굉장히 좀 졸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서 지금 총선을 앞두고 신당을 창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때 위성 정당처럼 그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위한 거다. 정치적 목적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좋지 않게 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대선 주자 3지대에서 이 새로운 신당을 이끌 대선 주자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이유, 그러니까는 그 좋지 않게 보는 이유들 중에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새롭지 않고 또 분열이 우려되고 기존 정당을 쇄신하는 게 우선이다. 그러니까 기존 정당을 고쳐 쓰는 게 더 낫다. 신당 창당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정치 불신이 좀 반영된 그런 숫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배 수장님, 검찰이요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잖아요. 예. 박강원 민주당 대표가 오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대표에 대해서 만약에 구속영장 청구가 올 경우 가능성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천명했다. 법원에 나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고 했다는 점,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 예. 향후 여론 흐름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왜 그러냐면은 윤관석, 이성만 두 의원이 다 기각이 됐더라면 이거 뭐 우리가 이 불체포 특권을 안 내려놔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더니 네. 구속이 돼버렸잖아요. 네. 한 사람이. 그러면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여론이 계속해서 그동안 높았고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 검찰의 예고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8일이 중요합니다.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에 대한 이제 재판이 있는데 과연 대북송금에 대해서 보고했다로 이야기할 거냐, 보고 안 했다라고 이야기할 거냐,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전개되면서 백현동과 그리고 이 대북송금 관련이 병합이 돼서 서울중앙지검에서 8월 말 내지 9월에 그래서 이른바 8월, 9월 불안설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8말 9초 불안설 이게 이제 체포 동의안 구속영장 네. 검찰 소환이 될 거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박강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는 여론상으로 볼 때 이걸 체포 동의안을 부결하기 힘들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영장 실질 심사에 정면으로 가서 그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아니냐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론을 떠나서 이제 박강원 대표는 어차피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점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해달라 이런 주문으로 이해가 되는데 네. 이 수장님, 국민의힘은 어쨌든 지금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압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대표가 뭐 법원에 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겠다 비회기 중에 올 경우에 예. 그러면 향후 이 논란은 좀 수그러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그러들기보다는 더 이제 좀 확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사법 리스크의 일환이잖아요. 지금 윤관석 의원이 구속이 되면서 지금 검찰 내부에서 이제 1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들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되는 국회의원들 명단이 실명으로 지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실명으로 거론된 의원들은 다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편파 수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김기현 지금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게 불체포 특권 포기 서명식을 하자 이렇게 지금 제안을 한 상황인데 네. 이게 지금 중요한 거는 8월 15일 그러니까 회기가 있는 시기와 없는 시기 그 기점이 8월 12일인데 그 전과 후 언제 체포 동의안이 이재명 대표에게 오느냐 이게 굉장히 그 당에서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이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 이재명 대표의 정무조정실장인 김영진 의원께서 이 불체포 특권 포기와 영장 실질 심사는 하나의 같은 거다. 그래서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갈 것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당내에서 어떻게 지금 이재명 대표의 그 출석 여부를 어떻게 지금 이해하고 있는지 어떤 정무적인 관점으로 이거를 할 것인지는 전혀 지금 예측이 안 되고 만약에 실제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나간다고 하면은 그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아마 진짜 분당하겠다, 탈당하겠다 이런 흐름도 굉장히 네. 크게 나타날 수도 있을 걸로 보여져요. 네. 배 수장님, 심평 네. 변호사가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은 안 되겠다며 신당 창당을 고민한다. 이런 얘기를 했다가 예.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은 이제 황당무계하다 이런 입장을 냈는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세요? 저는 그냥 이 심평 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하고 차치하고 이 발언의 배경만 좀 데이터상으로 분석을 해봅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지금 대통령 지지율도 국민의힘 지지율도 녹록지가 않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내년 국회의원 선거가 총선이 수도권 선거인데 수도권 지지율이 별로 안 좋더라. 그래서 이제 심평 변호사의 이야기에는 이 국민의힘 내부의 연구원, 그러면 여의도 연구원을 이야기하겠죠. 조사한 것을 전해 들었었다. 이렇게 했는데 그건 뭐 진위 여부를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발언이 나온 배경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뭐냐면 보수청이 결집해야 된다. 네. 보수청이 국민의힘이 지금 상태로 그냥 시간만 보내고 앉아 있으면은 내년 총선에 희망이 없다. 하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길을 좀 세워 주십시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심평 변호사가 대통령이 주도하는 당을 또 강조한 거. 이건 상당히 이 황당무계라는 내용도 나오지만 상당히 이렇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발언인데 무슨 이야기냐? 뭔가 공천의 주도권을 대통령이 지어야 된다. 네.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인사들이 주도하는 공천을 강조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수장님, 네. 잼버리대 그 뭐 온열 질환자 속칠 준비 부족으로 논란인데요. 네. 뭐 영국이라든가 미국도 일부 국가 조기 퇴소 결정하고 있는데 예. 이 논란이 대통령 여야 지지율 등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굉장히 지금 부정적 영향이 클 걸로 보여져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는 이 성비 문제가 지금 거론이 됐고 그 기자회견 중에 지금 반발하고 나갔거든요. 그 우리나라의 학생들 80여 명이 지금 이탈하겠다고 지금 나온 상황이고, 근데 여가부 장관이 그 성비 문제와 관련해서 경미한 사고로 그러니까 보고를 받았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로 인하는 그 논란이 굉장히 내일까지도 좀 이어질 걸로 보여집니다. 이 네. 잼버리 문제는 지금 그 부산 엑스포 문제, 유치 문제까지 좀 연결이 될 사안으로 보여져서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좀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지금 전 정부 탓도 논란까지 같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대통령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은 좀 좋지 않은 이슈인 것 같아요. 이번 한 주에는 어떤 점 특히 눈여겨봐야 합니까? 네, 이재명 대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는 8일입니다.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예정돼 있는 부분인데 이제 여기서 보고했느냐 보고했느냐 않느냐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방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이 잼버리 사태입니다. 지금 상당히 큰 파장이 있습니다. 과연 이 부분이 아직도 행사 기간이 남아 있거든요. 12일까지 뭐 수습을 하고도 여야 공방을 떠나서 잘 또 네.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이것도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장님은요? 네, 저도 지금 잼버리가 가장 큰 사안일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거의 나라 망신을 국제적으로 시켰다 이렇게 지금 여론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심과 지금 여론 좀 구분해서 봐야 되는데 민심이 굉장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네. 정부는 준비 미흡 등으로 국제적 논란이 된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중단 없이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세계 스카우트 연맹에서 대회 중단을 권고한 이후의 결정으로 영국 등 주요 국가가 철수하면서 파행은 불가피합니다. 유쾌한 잔치라는 의미의 잼버리가 생존 게임이 됐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상황이 이렇자 정부는 행사 나흘째인 엊그제 돼서야 이제부터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정치권은 어김없이 내 탓 공방입니다. 참으로 한심하고 분통 터질 일입니다. 정부는 참여자들의 안전과 건강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국가적 망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행사를 마친 뒤에 도대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대한민국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